윤정이는 새벽 4시에 눈을 떴다. 몸이 기억하는 시간이었다. 명절 전날 밤은 언제나 이랬다. 잠이 오지 않고 마음이 먼저 부엌으로 향했다. 이불을 개고 방문을 열자 복도에 차가운 기운이 스며들었다. 10월의 추석은 유난히 쌀쌀했다. 정희는 얇은 가디건을 걸치고 거실을 가로질렀다. 창밖으로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었다. 마당의 감나무와 장독대 위로 달빛이 쏟아졌다. 올해도 왔구나. 정희는 중얼거리며 부엌 불을 켰다. 싱크대 위에는 어제 저녁부터 불려둔 쌀이 항아리에 담겨 있었다. 송편을 빚기 위한 맵쌀가루와 쑥, 팥소가 정갈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50년을 한과 장인으로 살았던 손은 여전히 정확했다. 반죽을 치대고 소를 빚고 모양을 잡는 일. 그 모든 과정이 정희에게는 기도 같은 것이었다. 엄마가 해주는 송편이 제일 맛있어. 둘째 성준이가 어렸을 때 했던 말이 떠올랐다. 그때는 두 아들 모두 그랬다. 명절이 오면 신이 나서 마당을 뛰어다녔고 제사상 앞에서 꼬박꼬박 절을 올렸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지난해 추석 큰며느리 박소연은 시어머님, 요즘 다들 주문해서 쓰잖아요. 이렇게 손수하시면 힘드시잖아요 라고 말했다. 겉으로는 배려처럼 들렸지만 정희는 알았다. 그 말 속에 담긴 진짜 뜻을. 귀찮다. 번거롭다. 옛날 방식은 이제 그만. 정희는 한숨을 삼키고 반죽을 치댔다. 손끝에서 반죽이 탄력 있게 뭉쳐졌다. 달빛이 부엌 창을 통해 들어와 그녀의 주름진 손등을 비쳤다. 그래도 올해도 해야지.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 새벽 6시 첫 번째 송편이 시루에 올라갔다.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정희는 김이 피어오르는 것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오늘은 무사히 지나갈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번 명절은 지난해와 다를 것이라는 걸. 큰아들 성우가 최근 몇 달 동안 집 이야기를 꺼냈다. 어머니, 이 집 혼자 관리하시기 힘드시죠? 그 같은 말들. 정희는 시루 뚜껑을 덮으며 창밖을 바라봤다. 달은 여전히 밝았고 집은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곧 닥쳐올 폭풍의 기운이 숨어 있었다. 오전 11시 현관문이 열렸다. 정희는 부엌에서 전을 부치다 말고 앞치마를 털었다. 큰아들 내외가 도착한 것이다. 어머니 왔습니다. 성우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형식적이었다. 정희가 현관으로 나가자 성우는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그 옆에 선 박소연은 명품 핸드백을 든 채 인사도 없이 신발을 벗고 있었다. 왔니? 길은 안 막혔고? 괜찮았어요. 일찍 나와서. 성우가 대답했다. 소연은 거실로 들어서며 집안을 둘러봤다. 정희는 그 시선을 읽을 수 있었다. 여전히 낡았네. 언제 정리할 거야? 그 같은 생각들. 애들은 학원 때문에 못 왔어요. 요즘 고3이라 바빠서. 소연이 소파에 앉으며 무심하게 말했다. 정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손주들은 지난 3년간 명절에 한 번도 오지 않았다. 어머니, 물 좀 주세요. 목 말라요. 소연의 말에 정희는 부엌으로 향했다. 냉장고에서 보리차를 꺼내 잔에 따르는 동안 거실에서 부부의 대화 소리가 들렸다. 진짜 더운데 에어컨도 안 틀어놨네. 엄마 혼자 사시니까 전기세 아끼시는 거지. 그럼 우리라도 틀자. 답답해 죽겠어. 정희는 잔을 들고 나가며 입을 열었다. 에어컨 틀게. 잠깐만 기다려.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성우가 일어나 리모컨을 찾았다. 소연은 휴대폰을 보며 말했다. 그나저나 어머니, 차례상은 간소하게 하기로 하셨죠?
요즘 세상에 저런 음식 20가지씩 차리는 집 없어요. 정희는 차를 내려놓으며 대답했다. 그래도 내 아버지 제사인데 제대로 해야지. 시아버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시대가 변했잖아요. 제사 의미도 많이 달라졌고. 소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정희는 입술을 깨물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5년. 매년 명절마다 이런 말을 듣는 것이 익숙해졌지만 여전히 가슴이 저렸다. 그래도 음식은 내가 준비했으니까. 걱정 마. 에이, 어머니. 그게 아니라. 소연이 뭔가 더 말하려는 순간 현관문이 다시 열렸다. 둘째 성준 내외가 도착한 것이다. 어머니. 최민정의 밝은 목소리가 집안을 채웠다. 정희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소가 번졌다. 민정은 두 손 가득 과일 상자와 선물 봉투를 들고 들어왔다. 어머니, 건강하셨죠? 그래. 민정아, 무거웠겠다. 아니에요. 형님, 형수님도 오셨네요? 민정이 거실로 들어서며 인사했다. 소연은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고개만 까닥였다. 성호는 일어나 동생과 악수를 나눴다. 일찍 왔네. 형은 더 일찍 오셨네요. 공기가 미묘하게 경직됐다. 정희는 그 긴장을 풀기 위해 부엌으로 향하며 말했다. 자, 다들 배고프지? 점심 곧 차릴게. 하지만 소연의 한마디가 그녀의 등을 찔렀다. 어머니, 저희 밖에서 먹고 올게요. 명절 음식은 저녁에만 먹으면 되잖아요. 정희의 발걸음이 멈췄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밖에 괜찮은 식당 있더라고요. 거기서 먹고 올게요. 소연은 여전히 휴대폰만 보고 있었다. 결국 큰댁 내외는 밖에서 식사를 하고 돌아왔다. 오후 2시 소연은 커피 프랜차이즈 테이크아웃 잔을 들고 거실 소파에 앉았다. 성호는 TV 리모컨을 집어들며 뉴스 채널을 돌렸다. 정희는 부엌에서 차례상 준비를 계속했다. 민정이 옆에서 거들었다. 어머니, 이 나물은 어디 놓을까요? 응, 저기 큰 접시에 담아줘. 네. 그런데 어머니, 형수님이 좀 그러시네요. 민정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정희는 손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다. 괜찮아. 원래 저래. 하지만 어머니가 새벽부터 준비하신 거 다 아시잖아요. 알아도 모르는 척하는 게 쉬운 거야. 정희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민정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나무를 옮겼다. 거실에서 성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잠깐 나와보세요. 정희는 앞치마를 벗고 거실로 나갔다. 성호는 소파에 앉은 채 말했다. 어머니, 이번 차례 지내고 나서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얘기? 집 관리요. 어머니 혼자 계시기 힘드시잖아요. 정희는 멈칫했다. 이 대화가 올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막상 시작되니 가슴이 답답했다. 나 혼자도 잘 살아. 그게 아니라 요즘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사고도 많고요. 저희가 걱정돼서 그래요. 성호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정희는 그 뒤에 숨은 의도를 알았다. 그래서 일단은 차례 지내고 천천히 얘기하죠. 오늘은 명절이니까. 성호는 그렇게 말하며 다시 TV로 시선을 돌렸다. 소연은 휴대폰으로 쇼핑몰 주문 내역을 확인하고 있었다. 정희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돌아왔다. 민정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다. 어머니, 괜찮아.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정희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오후 3시 성준이 마당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성호가 나와 그 옆에 섰다. 형, 왜?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좀. 뭐가? 성호는 동생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집 정리 얘기요.
너무 갑자기 그러시면 어머니가 놀라시잖아요. 갑자기? 나 몇 달 전부터 얘기했어. 너도 알잖아. 그래도 명절날 이렇게. 성준아. 성호가 담배를 끄며 동생을 돌아봤다. 너 지금 이 집 관리비가 얼마나 나가는지 알아? 재산세는? 어머니 혼자 감당하시기 힘들어. 우리가 도와드려야 할 때야. 그건 알지만 방식? 너는 그냥 착한 아들 노릇만 하면 돼. 현실적인 문제는 내가 처리할게. 성호는 그렇게 말하며 안으로 들어갔다. 성주는 주먹을 쥐었다가 펼쳤다. 입안에 쓴맛이 돌았다. 저녁 5시 차례상이 차려졌다. 정희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상 위에 가득했다. 송편, 전, 나물, 생선, 과일까지. 전통 방식 그대로였다. 자, 다들 모여. 정희가 가족들을 불렀다. 4사람이 상 앞에 섰다. 소연은 내키지 않는 표정으로 가장 뒤에 섰다. 정희는 남편의 영정 앞에 향을 피웠다. 연기가 천천히 올라갔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여보, 우리 애들이 이렇게까지 변했어요.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리고 절을 올렸다. 아들들도 따라 절했다. 며느리들도 형식적으로 허리를 숙였다. 차례가 끝나고 음식을 나눠 먹을 때였다. 소연이 송편 하나를 집어들며 말했다. 이거 인터넷으로 주문한 것보다 별로네요. 정희의 손이 멈췄다. 식탁에 침묵이 내려앉았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할 때 민정이 정희 옆에서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제가 다 할게요. 어머니는 좀 쉬세요. 괜찮아. 같이 하자. 아니에요. 하루 종일 일하셨잖아요. 민정은 정희의 손에서 설거지소를 가져갔다.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러섰다. 민정의 배려가 고마우면서도 미안했다. 거실에서는 성호와 성준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TV에서는 명절 특집 프로그램이 흘러나왔지만 2사람 모두 화면을 보지 않았다. 형, 좀 천천히 하면 안 돼요? 성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뭘? 어머니한테 집 얘기. 너무 급하게 하시는 것 같아서요. 성호는 한숨을 쉬었다. 성준아, 너는 매달 어머니한테 얼마나 드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나는 매달 100만 원씩 드리고 있어. 관리비, 병원비, 생활비 다 합치면 그 정도는 들어가. 저도 드리고 있어요. 얼마? 성주는 대답하지 못했다. 사실 그는 매달 50만 원을 드렸다. 교사 월급으로는 그게 최선이었다. 마, 너는 현실을 몰라. 이 집 유지하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언제까지 이렇게 혼자 계실 수 없어. 그래도 방법이 있잖아요. 요양보호사를 모시든지. 그것도 돈이야. 차라리 이 집 정리하고 어머니를 우리 근처로 모시는 게 나아. 성주는 형의 말에 담긴 진짜 의도를 알았다. 우리 근처가 아니라 요양원이었다. 그리고 이 집은 팔려서 형제가 나눠 가질 재산이 될 것이었다. 형은 어머니를 어디로 모실 생각이세요? 그건 나중에 상의하고. 일단 어머니 설득부터 해야지. 설득이요? 강요 아니고요? 성준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다. 성호가 동생을 쳐다봤다. 야, 너 지금 뭐라는 거야? 형은 어머니 마음은 생각 안 하시고 돈 얘기만 하시잖아요. 현실이 돈이야. 감정만 가지고 살 수 있어? 너처럼 교사 월급 받으면서 여유롭게 살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기 쉽지. 형. 2사람의 목소리가 커지자 부엌에서 민정이 고개를 내밀었다. 소연은 소파에 앉아 여전히 휴대폰만 보고 있었다. 정희는 안방에서 그 소리를 들었다. 아들들이 자신 때문에 다투는 소리.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다.
달이 떠오르고 있었다. 잠시 후 성준이 안방 문을 두드렸다. 어머니, 들어가도 돼요? 그래, 들어와. 성준이 들어와 정희 옆에 앉았다. 그의 얼굴에는 미안함이 가득했다. 어머니, 형이 그러는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괜찮아. 형은 원래 좀 급해요. 어머니 걱정해서 그러는 거예요. 정희는 아들의 말이 거짓임을 알았다. 하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이 집에서 계속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머니 집이잖아요. 고맙다, 성준아. 제가 더 자주 올게요. 주말마다 올게요. 성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희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넌 착하구나. 내 아버지 닮아서. 어머니. 근데 성준아, 너 혼자서는 안 돼. 내 형이 마음 먹으면 나는 막을 수 없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사실이야. 나 이제 늙었어. 힘도 없고. 정희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성준은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다. 하지만 그는 알았다. 자신이 형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형수의 의지를 꺾을 수 없다는 것을. 거실에서 소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 우리 내일 일찍 가요. 여기 있어봤자 불편해요. 성준은 주먹을 쥐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명절 당일이었다. 정희는 새벽부터 일어나 차례상을 다시 정비했다. 어젯밤 먹다 남은 음식들을 정리하고 새로 나물을 무치고 전을 더 부쳤다. 아침 8시 가족들이 하나둘 일어났다. 민정이 먼저 부엌으로 와서 정희를 도왔다. 어머니,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 5시쯤? 에이, 좀 주무시지 그러셨어요. 괜찮아. 익숙해서. 두 사람이 상을 차리는 동안 거실에서는 소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요즘은 간소하게 하는 게 추세잖아요. 성우가 애매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엄마가 하신다는데 뭐. 시간 낭비예요. 우리도 오후에 일정 있다고 했잖아요. 소연은 짜증을 감추지 않았다. 민정은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입술을 깨물었다. 9시, 본격적으로 차례상을 차릴 때였다. 정희가 음식을 하나씩 상에 올리는데 소연이 갑자기 끼어들었다. 어머니, 이거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원래 이렇게 해. 요즘은 안 그래요. 우리 친정도 5가지만 올려요. 여긴 여기 방식이 있어. 정희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소연은 비웃듯 웃었다. 방식이요? 시대가 바뀌었는데 아직도 옛날 방식을 고집하세요? 소연 씨. 민정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다. 어머니가 평생 이렇게 해오셨잖아요. 오늘만이라도. 작은 형님은 좀 빠져요. 이건 큰대기 할 말이에요. 소연의 말에 민정은 입을 다물었다. 정희는 묵묵히 음식을 올렸다. 어머니, 전 이거 너무 많아요. 누가 이걸 다 먹어요? 남으면 나눠 가져가면 되지. 우리 집은 안 가져갈 거예요. 냉장고에 들어갈 데도 없고. 소연의 말에 정희의 손이 멈췄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계속 상을 차렸다. 정말 답답하네. 여보, 당신이 좀 말해요. 소연이 성호를 쳐다봤다. 성호는 난처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어머니, 형수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요즘은 다들 간소하게. 너희 아버지 제사야. 정희가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다. 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이렇게 차렸어. 돌아가셨다고 대충 할 순 없지. 그게 아니라. 됐어. 내가 할 테니까 너희는 그냥 앉아 있어.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성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물러났다. 차례상이 완성됐다. 20가지가 넘는 음식이 정갈하게 올려져 있었다.
정희가 평생의 기술로 만든 한과도 중앙에 자리했다. 자, 다들 모여. 정희가 가족들을 불렀다. 네 사람이 마지못해 상 앞에 섰다. 소연은 시계를 힐끗 보며 한숨을 쉬었다. 절을 올리는 동안 소연은 허리를 대충 숙였다. 민정은 정성껏 절했다. 두 아들도 절을 올렸지만 성호의 절은 형식적이었다. 차례가 끝나고 음식을 나눠 먹을 때였다. 소연이 젓가락을 놓으며 말했다. 이거 너무 짜요. 간이 왜 이래요? 그래. 정희가 같은 나물을 먹어봤다. 간은 딱 맞았다. 나는 괜찮은데. 어머니 입맛이 둔해지신 거 아니에요? 나이 드시면 그렇잖아요. 소연의 말에 식탁이 조용해졌다. 민정이 나물을 먹어보고 말했다. 저는 딱 좋은데요. 형님 입맛이 그런 거겠죠. 소연이 쏘아붙였다. 민정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성준이 형을 쳐다봤다. 성호는 고개를 돌렸다. 아무도 소연을 말리지 않았다. 정희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입맛이 사라졌다. 그녀가 새벽부터 만든 음식들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민정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응, 괜찮아. 하지만 정희의 눈가가 붉어지고 있었다. 저녁 6시 식사가 끝나고 성호가 소주를 꺼냈다. 성준도 함께 마시기 시작했다. 여자들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형, 한잔 해요. 성준이 형의 잔에 술을 따랐다. 성호는 단숨에 비웠다. 오랜만에 마시네. 요즘 바쁘시죠? 지점장이라는 게 편한 게 아니야. 실적 압박에, 본사 눈치에. 성호는 연달아 술을 마셨다. 취기가 오르자 말이 많아졌다. 그나저나 이 집 말이야. 왜요? 어머니 혼자 계시기 너무 힘드시잖아. 집도 넓고 관리할 것도 많고. 성준은 술잔을 내려놓았다. 예상했던 대화가 시작됐다. 어머니는 이 집에서 계속 사시고 싶어 하세요. 감정적으로는 그렇겠지. 근데 현실적으로 가능해? 계단도 가파르고 겨울엔 춥고 어머니 나이에 혼자 관리하기 힘들어. 그럼 우리가 도와드리면 되죠. 도와드린다고? 너 얼마나 자주 와? 나도 한 달에 한 번 오기도 빠듯해. 성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형, 목소리 좀 낮추세요. 사실을 말하는 건데 뭐. 성준아, 솔직하게 말해봐. 이 집 팔면 얼마나 나올 것 같아? 성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성호가 계속 말했다. 시세로 최소 10억은 돼. 이 동네가 요즘 재개발 얘기 나오잖아. 타이밍만 잘 맞추면 더 받을 수도 있어. 형,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현실적인 얘기야. 어머니한테 이 돈이 필요하지 않겠어? 좋은 곳으로 모시고 남은 돈으로 노후 보장해드리고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나눠 갖자는 얘기죠? 성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성호는 술잔을 비우며 대답했다. 당연한 거 아냐? 우리가 아들이잖아. 상속받을 권리가 있어. 어머니 살아계신데 무슨 상속 얘기예요? 생전 증여든 뭐든 방법은 있어. 법무사 알아보니까 가능하대. 형, 벌써 법무사까지 알아보셨어요? 성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형을 쳐다봤다. 성호는 피식 웃었다. 당연하지. 일은 미리미리 준비해야 돼. 너처럼 감정적으로만 접근하면 안 돼. 이게 감정 문제가 아니에요. 어머니 집이라고요. 어머니 집이면 뭐해. 결국 우리한테 올 건데. 차라리 지금 정리하는 게 모두에게 좋아. 성호가 다시 술을 따랐다. 성준은 주먹을 쥐었다. 형수님이 시키신 거죠? 뭐? 이 얘기. 형수님이 하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성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야,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면 형이 알아서 이런 생각을 하셨겠어요? 형은 예전엔 안 그러셨잖아요. 성준아, 너 지금 사실이잖아요. 형수님 만나고 나서 형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돈 얘기만 하시고 어머니한테도 차갑게 대하시고. 닥쳐. 성호가 탁자를 쳤다. 술잔이 넘어가며 술이 쏟아졌다. 거실에 있던 여자들이 깜짝 놀라 쳐다봤다. 무슨 일이에요? 소연이 일어나며 물었다. 성호는 숨을 골랐다. 아무것도 아니야. 형제끼리 얘기하는 거야. 얘기가 아니라 싸우는 것 같은데요? 소연이 냉소적으로 말했다. 민정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남편을 봤다. 정희는 안방에서 그 소리를 다 들었다. 아들들이 자신의 집을 두고 다투는 소리, 재산을 두고 갈라지는 소리.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다. 달은 여전히 밝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어두웠다. 이제 시작이구나. 정희는 작게 중얼거렸다. 그리고 서랍을 열어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다. 그 안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들어있었다. 밤 10시 집안이 조용해졌다. 형제의 언쟁 이후 어색한 침묵만 흘렀다. 성호 부부는 안방에, 성준 부부는 작은 방에 들어갔다. 정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설거지는 끝났지만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날 힘이 없었다. 온종일 서서 일한 다리가 저렸고 마음은 더 아팠다. 어머니, 아직 안 주무세요? 민정이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왔다. 좀 있다가. 많이 힘드셨죠? 민정이 정희 옆에 앉았다. 정희는 대답 대신 작게 미소 지었다. 어머니,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음식도 다 맛있었어요. 고맙다. 형수님 말씀은 신경 쓰지 마세요. 원래 좀 그러세요. 민정의 위로에 정희의 눈가가 붉어졌다. 괜찮아. 익숙해. 어머니. 민정아, 너는 착하구나. 우리 성준이가 좋은 사람 만났어. 정희가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민정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어머니, 저희는 어머니 편이에요. 형님이 뭐라 하셔도 저희는 어머니 곁에 있을게요. 고마워. 근데 민정아, 너희한테 피해주고 싶지 않아. 무슨 피해요? 당연한 거예요. 민정이 정희를 꼭 안았다. 그 순간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미안해. 이렇게 늙어서 집만 되고.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나도 알아. 성호 말이 틀린 건 아니야. 내가 이 집 혼자 관리하기 힘든 건 사실이거든.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덥고 청소하기도 힘들고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이제 무서워. 그럼 저희가 도와드리면 되잖아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야. 너희도 바쁘고 성준이도 학교 일로 힘든데. 정희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근데 민정아, 나는 이 집을 떠나고 싶지 않아. 여기는 내 평생이 담긴 곳이거든. 저도 알아요, 어머니. 내 시아버지랑 결혼해서 이 집에 왔어. 애들 키우고 한과 만들어 팔고 모든 게 이 집에서 이루어졌어. 이 집이 없으면 나는 뭐가 남지? 정희가 흐느끼기 시작했다. 민정은 어머니를 꼭 안았다. 어머니, 울지 마세요. 미안해. 며느리 앞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괜찮아요. 우세요. 참지 마세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밤은 깊어갔고 집은 고요했다. 안방에서는 성호 부부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내일 어머니한테 제대로 말해야겠어. 성호가 말했다. 소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죠.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정리해야 해요. 성준이가 반대할 텐데. 동생 말은 무시하면 돼요. 법적으로 장남인 당신이 결정권 있잖아요.
그렇긴 한데, 뭐가 망설여져요? 이 집 팔면 우리도 여유 생기고, 어머니도 편하시고 다 좋잖아요. 소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성우는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내일 얘기할게. 작은 방에서는 성준이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여보, 못 자요? 민정이 거실에서 돌아와 누웠다. 흥, 잠이 안 와. 어머니랑 얘기하고 왔어요. 많이 우셨어요. 민정의 말에 성준이 벌떡 일어났다. 뭐, 괜찮아요. 제가 좀 위로해드렸어요. 근데 여보, 우리 뭔가 해야 할 것 같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형을 어떻게 막아? 모르겠어요. 근데 가만히 있을 순 없잖아요. 성준은 주먹을 쥐었다. 내일은 더 큰 전쟁이 시작될 것 같았다. 정희는 홀로 소파에 남아 창밖을 바라봤다.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서류 봉투를 꺼내들었다. 여보, 이제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녀는 남편의 영정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다음 날 아침 9시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정희가 부엌에서 나와 문을 열자 낯익은 얼굴이 서 있었다. 누나, 오랜만이야. 한경호였다. 정희의 사촌 동생이자 법무사인 그는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과일 상자를 들고 있었다. 경호야, 어떡해. 명절인데 와야지. 형부 산소 다녀오려고. 그래, 들어와. 정희는 반가우면서도 당황스러웠다. 경호는 몇 년간 연락이 뜸했다. 가족 간 법적 문제로 서먹해진 뒤로 명절에도 거의 오지 않았다. 누나, 혼자 사시기 힘들지? 괜찮아. 익숙해서. 경호가 거실로 들어서자 소파에 앉아있던 성우가 깜짝 놀라 일어났다. 경호 삼촌? 성우야, 잘 지냈어? 네, 오랜만이에요. 성우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섞여 있었다. 경호는 법적 문제에 밝은 사람이었고, 과거 상속 문제로 여러 친척과 다툰 적이 있었다. 성준이도 있어? 네, 안에 있어요. 성준이 작은 방에서 나와 삼촌에게 인사했다. 며느리들도 나와 인사를 했다. 소연은 경호를 보자 표정이 굳어졌다. 경호야, 아침 먹었어? 네, 먹고 왔어요. 누나는 드셨어요? 응, 얘들이랑 먹었어. 경호는 거실을 둘러봤다. 그의 시선이 남편의 영정에 머물렀다. 형부 잘 계시죠? 제가 늦게 왔네요. 그는 영정 앞에서 묵념을 올렸다. 가족들은 어색하게 그를 지켜봤다. 경호 삼촌, 커피 드릴까요? 민정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고맙습니다. 블랙으로 주세요. 민정이 커피를 준비하는 동안 경호가 정희에게 물었다. 누나, 요즘 건강은 어때요? 그냥 그래. 나이 먹으니까 여기저기 아프지. 병원은 다니세요? 가끔. 큰 병은 없어. 경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성호를 쳐다봤다. 성호야, 너희가 잘 챙겨드려야지. 네, 그러려고요. 성호의 대답은 어색했다. 경호는 그 어색함을 눈치챘다. 혹시 집안에 무슨 일 있어? 아니요, 별일 없어요. 그래, 분위기가 좀 이상한데. 경호의 날카로운 시선이 가족들을 훑었다. 소연이 휴대폰만 보고 있는 것, 성호가 불편해하는 것, 성준이 긴장한 것. 모든 게 그의 눈에 포착됐다. 누나, 혹시 나 때문에 불편하시면 제가 일찍 갈게요. 아니야, 괜찮아. 오랜만에 왔는데. 정희가 경호의 손을 잡았다. 경호는 누나의 손이 예전보다 훨씬 거칠고 말랐다는 걸 느꼈다. 누나, 요즘 힘든 일 없으세요? 없어. 뭐가 힘들겠어. 정말요? 숨기지 말고 말씀하세요. 경호의 목소리가 진지해졌다.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다.
나중에 얘기하자. 지금은 괜찮아. 경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알았다.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점심때가 되자 경호가 일어났다. 형부 산소 다녀올게요. 성호, 성준, 같이 갈래? 네, 가야죠. 세 남자가 집을 나섰다. 여자들만 남았다. 차 안에서 경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너희 어머니 요즘 괜찮으시니? 네, 괜찮으세요. 성호가 짧게 대답했다. 경호는 백미러로 조카들을 쳐다봤다. 혹시 집 문제로 얘기 나온 거 없어? 성호와 성준이 동시에 긴장했다. 경호는 그 반응으로 모든 걸 짐작했다. 그렇구나. 이미 시작됐구나. 삼촌, 무슨 말씀이세요? 나도 법무사로 일하면서 많이 봤어. 노부모 재산 문제로 갈라지는 가족들. 경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삼촌은 우리 사정 모르시잖아요. 성호가 방어적으로 말했다. 모르지. 근데 알고 싶지도 않아. 다만 한 가지는 말해줄게. 경호가 차를 세우고 두 조카를 돌아봤다. 너희 어머니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분이야. 형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오후 3시 남자들이 산소에서 돌아왔다. 경호는 정희를 안방으로 따로 불렀다. 누나, 잠깐 얘기 좀 해요. 그래. 두 사람이 방문을 닫자 거실의 분위기가 묘해졌다. 소연이 성호에게 속삭였다. 뭐 하는 거예요? 우리 몰래? 삼촌이랑 어머니 사이 얘기겠지. 수상한데. 법무사가 왜 따로 부르겠어요? 소연의 불안감이 커졌다. 안방에서 경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누나, 성호가 집 처분 얘기 꺼냈죠? 정희는 놀라 동생을 쳐다봤다. 어떻게 알았어? 차 안에서 애들 표정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제가 오랫동안 이런 일들 봐왔잖아요. 경호가 한숨을 쉬었다. 누나, 형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부탁하신 거 있어요. 뭔데? 유언장이요. 정희의 눈이 커졌다. 경호는 가방에서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다. 형부가 2018년에 작성하신 거예요. 저를 증인으로 하고 공증까지 받으셨어요. 그게 진짜야? 네. 형부가 병원에 계실 때 저를 부르셨어요. 그때 이미 아셨던 거예요. 나중에 집 문제로 가족들이 다툴 걸. 정희의 손이 떨렸다. 남편이 그런 준비를 해뒀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거기 뭐라고 써 있어? 이 집은 누나 단독 명의로 남기되 누나가 원하시는 대로 처분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요. 그리고 경호가 잠시 망설였다. 아들들이 어머니를 부당하게 대하거나 재산을 강제로 처분하려 할 경우 법적 대리인인 제가 개입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어요. 여보가 그렇게까지. 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남편은 세상을 떠나면서도 그녀를 지키려 했던 것이다. 누나, 지금이라도 이걸 아이들한테 보여줄까요? 아직은 아니야. 왜요? 성호가 계속 압박할 텐데요. 나도 알아. 근데 경호야, 나는 아직 애들을 믿고 싶어. 특히 성호를. 정희가 눈물을 닦았다. 성호가 원래는 착한 아이였어. 며느리 만나고 나서 변한 거야. 혹시 마음을 돌릴 수도 있잖아. 누나, 만약 정말 안 되면 그때 가서 이걸 보여줘. 그때는 내가 결정할게. 경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는 알았다. 그 시점이 곧 올 것이라는 걸. 그나저나 누나, 시골 땅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도 알아? 형부가 말씀하셨어요. 누나 친정에서 물려받은 땅이 있다고. 충청도에 있어. 작은 땅인데 요즘 개발 예정 지역이래. 정희가 작게 웃었다. 사실 그것도 얼마 전에 알았어. 부동산에서 연락 왔거든. 팔면 꽤 되는 금액이래. 성호는 알아요?
모를 거야. 그 땅은 내 친정 이름으로 되어 있었거든. 얼마 전에 내 이름으로 바꿨어. 경호는 감탄했다. 누나가 조용히 자신을 지킬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누나, 현명하세요. 나도 바보는 아니야. 남편 없이 혼자 살면서 많이 배웠어. 거실에서 소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예요? 너무 오래 있잖아요. 조금만 기다려봐. 기다리긴. 분명히 수상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소연이 안방 문 앞까지 다가왔다. 그때 문이 열리며 경호가 나왔다. 아, 며느님. 기다리셨어요? 무슨 얘기 하셨어요? 소연이 직설적으로 물었다. 경호는 미소를 지었다. 가족 얘기죠. 뭐, 구체적으로요? 며느님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은 아니에요. 경호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단호했다. 소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삼촌, 혹시 재산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왜요? 며느님이 관심 있으세요? 당연하죠. 저도 이 집안 사람인데요. 그래요? 그럼 며느님도 아시겠네요. 법적으로 배우자 재산은 본인이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거. 경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어머님이 살아계신데 아들이나 며느리가 함부로 처분할 수 없어요. 그건 불법이에요. 소연의 얼굴이 굳었다. 경호는 거실로 나가며 성호를 쳐다봤다. 성호야, 내가 금융권에 있으니까 잘 알겠지만 부모님 재산 함부로 건드리면 큰일 나. 네, 알고 있습니다. 좋아. 그럼 됐어. 경호는 정희에게 인사했다. 누나, 저 이제 갈게요.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그래, 고마워. 경호가 떠난 후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소연이 성호를 쳐다봤다. 그녀의 눈빛은 분노로 가득했다. 저녁 식사 시간, 식탁에는 침묵만 흘렀다. 경호가 다녀간 후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소연은 음식을 거의 먹지 않았고 성호는 계속 휴대폰만 만지작거렸다. 어머니, 맛있어요. 민정이 억지로 분위기를 띄우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할 때 소연이 갑자기 거실로 나와 정희에게 말했다. 어머니, 저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얘기? 이 집 얘기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잖아요. 소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성호가 아내를 말리려 했지만 소연은 무시했다. 경호 삼촌이 뭐라고 하든 현실은 현실이에요. 어머니 혼자 이 집 관리하시기 힘드시잖아요. 그건 내가 판단할 일이야. 정희가 조용히 대답했다. 소연은 비웃었다. 판단이요? 어머니,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집 유지비만 해도 월 200은 들어가요. 거기에 어머니 생활비, 병원비까지 합치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그건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걱정할 일이죠. 저희가 매달 부담하고 있잖아요. 소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민정이 부엌에서 걱정스럽게 쳐다봤다. 그럼 안 주면 돼. 정희의 말에 소연이 헛웃음을 쳤다. 뭐라고요? 내가 돈 달라고 했어? 너희가 알아서 준 거잖아. 어머니, 지금 진심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진심이야. 나는 너희 돈 필요 없어. 정희가 일어서서 안방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통장 몇 개를 들고 나왔다. 이거 봐. 정희가 통장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가족들이 모였다. 이게 뭐예요? 성호가 통장을 집어들었다. 그의 눈이 커졌다. 잔액이 3천만 원? 흥. 내가 평생 모은 돈이야. 한과 팔아서 모은 거. 어머니, 이렇게 돈이 있으셨어요? 성준도 놀랐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이것도 있어. 정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토지 등기부등본이었다. 이건 뭐예요?
성호가 서류를 받아 읽기 시작했다.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충청도 땅. 이게 300평? 응. 내 친정에서 물려받은 거야. 얼마 전에 개발 지역으로 지정됐대. 가격이 얼마나 돼요? 소연이 재빨리 물었다. 정희는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다. 부동산에서는 5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 5억? 소연과 성우가 동시에 외쳤다. 성준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어머니, 이걸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성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말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필요가 없다니요? 이건 가족 재산이잖아요. 가족 재산이 아니야. 내 재산이지. 정희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이건 내 친정 이름으로 있다가 작년에 내 이름으로 바꿨어. 너희 아버지 재산도 아니고 너희 재산은 더더욱 아니야. 소연의 얼굴이 새빨개졌다. 그럼 어머니, 그동안 우리한테서 돈 받으신 건 뭐예요? 5억이나 되는 땅이 있으면서 우리한테 손 벌리신 거예요? 손 벌린 적 없어. 너희가 알아서 준 거라니까. 말도 안 돼요. 이건 사기예요. 소연이 소리쳤다. 성우가 아내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소연은 멈추지 않았다. 어머니,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돈 있으면서 왜 우리한테. 그만해. 성준이 처음으로 큰 소리를 냈다. 형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재산은 어머니 거예요. 당신은 좀 빠져요. 이건 큰댁 문제라고요. 큰댁이고 뭐고 없어요. 형수님 지금 어머니한테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성준이 형수를 똑바로 쳐다봤다. 처음으로 그가 소연에게 맞선 것이었다. 성준아, 너도 이상하지 않아? 어머니가 5억짜리 땅을 숨기고 계셨다고. 성우가 동생에게 말했다. 형,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머니 재산은 어머니가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너는 돈 걱정 없으니까. 뭐라고요? 형제가 마주 섰다. 정희가 두 아들 사이에 섰다. 그만해. 둘 다. 어머니, 그 땅 팔 생각 있으세요? 성우가 직접적으로 물었다. 없어. 왜요? 5억이면 어머니도 편하게 사실 수 있잖아요. 그 돈은 나중을 위한 거야. 나중이요? 무슨 나중이요?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아들들을 하나하나 쳐다봤다. 너희가 날 요양원에 보내려고 할 때를 대비한 거야. 침묵이 흘렀다. 정희의 말이 모두의 가슴을 찔렀다. 어머니, 무슨 소리예요? 나 바보 아니야. 너희가 뭘 생각하는지 다 알아.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서 준비한 거야. 내 노후는 내가 지킬 거야. 정희가 안방으로 들어간 후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 남았다. 소연은 화가 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고 성호는 창밖만 바라봤다. 믿을 수가 없네요. 5억이나 되는 땅을 숨기고 계셨다니. 소연이 중얼거렸다. 성준이 형수를 쳐다봤다. 형수님, 그만하세요. 어머니도 다 들으세요. 들으면 어때요? 사실이잖아요. 사실이 아니에요. 어머니 재산은 어머니 거예요. 우리가 간섭할 일이 아니라고요. 성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정이 남편 옆에 서서 그의 손을 잡았다. 성준아, 잠깐만. 민정이 거실 한가운데 섰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민정아, 괜찮아. 안 해도 돼. 성준이 아내를 말렸지만 민정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해야 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민정이 소연을 똑바로 쳐다봤다. 형수님은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신지 아세요? 뭐, 제가 간호사라서 압니다. 어머니 손 보면 알아요. 손가락 마디마디가 다 휘었어요. 관절염이 심하신 거예요.
민정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우리 음식 만드셨어요. 송편 빚으시고, 전 부치시고, 나물 무치시고, 손이 아프신데도요. 그건. 그리고 어머니 다리 보셨어요? 정맥류예요. 오래 서 계시면 안 되는데 어제 하루 종일 부엌에서 서 계셨어요. 민정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저는 어머니가 쉬시라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어요. 제가 할게요. 주문해서 할게요. 그런데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모두가 침묵했다. 민정이 계속 말했다.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애들이 좋아할까봐 하신다고요. 민정아. 성준이 아내를 안으려 했지만 민정은 손을 뿌리쳤다. 형수님은 어머니가 만든 송편이 별로라고 하셨죠? 저는 그 말 듣고 너무 화가 났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정성 들여서 만드셨는데요. 소연이 입을 열려 했지만 민정이 먼저 말했다. 저는 시어머니 없이 자랐어요. 제 엄마는 제가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거든요. 민정의 고백에 모두가 놀랐다. 성준도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처음 들었다. 그래서 저는 압니다. 어머니가 계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명절 때 같이 음식 만들고 같이 식사하고 그냥 옆에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소중한지. 민정이 흐느끼기 시작했다. 근데 형수님은 어머니를 짐으로만 보시잖아요. 빨리 정리하고 빨리 팔고 빨리 돈으로 바꾸고 싶어 하시잖아요. 민정 씨, 지금 나한테, 네, 형수님한테 하는 말이에요. 민정이 처음으로 큰 소리를 냈다. 형수님은 한 번이라도 어머니 고생 생각해 보셨어요? 어머니가 우리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아세요? 나도 내 시댁에. 형수님 시댁이랑 우리 어머니랑 비교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평생 아들들 위해 사셨어요. 한과 만들어서 학비 대시고 집 한 채 마련하시고 지금까지 혼자 이 집 지키고 계세요. 민정이 앉아서 울기 시작했다. 성준이 아내를 안았다. 미안해요. 제가 너무 나갔어요. 아니야. 민정아, 고마워. 성준이 아내의 등을 두드렸다. 민정은 계속 울었다. 안방에서 정희가 문틈으로 그 광경을 지켜봤다. 며느리가 자신을 위해 울고 있었다. 정희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여보, 우리 성준이가 좋은 사람 만났어요. 정희가 남편의 영정을 향해 중얼거렸다. 거실에서 소연이 일어났다. 여보, 우리 가요. 여기 더 있을 이유 없어요. 당장? 네. 지금. 소연이 안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다. 성호는 어쩔 줄 몰라 하다가 동생을 쳐다봤다. 성준아. 형, 가세요. 형수님 진정하실 때까지. 성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성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짐을 쌌다. 10분 후 큰댁 내외가 집을 나갔다. 정희가 현관까지 나왔지만 소연은 인사도 없이 차에 올랐다. 성호만 뒤돌아봤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조심해서 가. 정희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차가 떠나자 정희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민정이 다가와 정희를 안았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민정아, 고마워.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말해줘서. 당연한 말이에요. 저는 진심이었어요. 두 여자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다. 성준도 다가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저희가 지킬게요. 정희는 아들과 며느리를 번갈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밤은 깊어갔고 달은 여전히 밝았다. 명절 다음 날 아침 성호는 출근도 하지 않고 집에 있었다. 소연이 밤새 잠을 못 자고 그에게 압박을 가했기 때문이다. 여보,
이대로 둘 순 없잖아요. 5억짜리 땅을 어머니 혼자 가지고 계신다고요? 그게 어머니 거니까. 당신 정말 답답하네요. 법적으로 따지면 우리한테도 권리가 있어요. 무슨 권리? 어머니 살아계신데? 성우가 피곤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생전 증여받으면 되잖아요. 세금도 덜 내고. 어머니가 안 하신다는데 어떻게 해? 설득하는 거죠. 당신이 장남이잖아요. 소연의 집요함에 성우는 한숨을 쉬었다. 그는 휴대폰을 들고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다. 성준아, 나야. 형. 성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하자. 어제 일로 정리할 게 있어. 뭘 정리한다는 거예요? 동생 집 앞 카페에서 보자. 1시간 후에. 성우가 일방적으로 통화를 끊었다. 성준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민정을 쳐다봤다. 형이 만나자네. 까지 마요. 또 어머니 얘기 꺼낼 거예요. 그래도 가봐야지. 형이니까. 성준이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다. 민정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남편을 봤다. 1시간 후 형제가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성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성준아, 어제는 미안했어. 뭐가요? 형수가 좀 심했지. 나도 알아. 알면서 왜 말리지 않으셨어요? 성준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다. 그게 형수 입장도 이해해줘. 우리도 여유가 없거든. 그게 어머니한테 그렇게 대할 이유가 돼요? 아니, 그게 아니라. 성우가 말을 멈췄다.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다시 말했다. 성준아, 솔직하게 말할게. 어머니 땅 얘기 말이야. 그만하세요, 형. 드러나봐. 그 땅 팔면 5억이잖아. 우리가 반반 나눠 가지면 각자 2억 5천씩이야. 형, 지금 진심으로 하시는 거예요? 성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형을 쳐다봤다. 나도 어쩔 수 없어. 우리 애들 대학 등록금에, 형수 사업 자금에, 집 대출금까지 돈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어머니 재산을 빼앗겠다는 거예요? 빼앗는 게 아니야. 어차피 우리한테 올 거잖아. 형. 성준이 탁자를 쳤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다. 형은 지금 어머니가 죽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야, 무슨 소리야. 그럼 뭐예요? 어차피 우리한테 올 거니까 미리 받겠다. 그게 사람이 할 말이에요? 성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형도 예전엔 안 그러셨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형이 장남이라고 어머니 모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 형은 어디 갔어요? 사람은 변하는 거야. 변해도 이렇게까지 변해요? 자기 어머니한테 손을 벌려요? 성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성준이 계속 말했다. 형, 저는 형이 부끄러워요. 금융회사 지점장이면 뭐해요? 자기 어머니한테 이러는데. 너는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지. 너는 애들도 없고 빚도 없고. 저도 어려워요. 교사 월급으로 살기 팍팍해요. 그래도 어머니한테 손 안 벌쳐요. 성준이 일어섰다. 형, 저는 형하고 더 이상 얘기 안 할래요. 어머니 재산 문제에 저 끼워 넣지 마세요. 성준아, 잠깐만. 그리고 형, 제가 어머니 곁을 지킬 거예요. 형이 뭘 하시든 상관없어요. 성준이 카페를 나갔다. 성우는 혼자 남아 머리를 감싸쥐었다. 그날 저녁 성우는 경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삼촌, 저 성우예요. 응, 무슨 일이야? 삼촌, 법적으로 여쭤볼 게 있어서요. 경호는 조카의 의도를 즉시 파악했다. 어머니 재산 얘기지? 네, 제가 장남인데 어머니 재산 관리를 제가 할 수는 없나요? 안 돼. 경호의 대답은 단호했다. 어머니가 정신이 온전하신 상태에서는 아들이 재산을 대신 관리할 수 없어.
그건 불법이야. 그럼 생전 증여는요? 그것도 어머니가 원하셔야 해. 강제로 할 수 없어. 성우는 침묵했다. 경우가 차갑게 말했다. 성우야, 삼촌이 충고 하나 할게. 어머니한테 그러지 마. 후회할 거야. 삼촌도 저희 입장은 생각 안 하시네요. 너희 입장? 탐욕이지. 입장이 뭐야? 삼촌. 사실을 말하는 거야. 너 지금 하는 짓이 어머니한테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알아? 성우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는 소파에 주저앉아 한숨을 쉬었다. 소연이 다가와 물었다. 어떻게 됐어요? 안 돼. 법적으로 방법이 없대. 그럼 어머니를 설득해야죠. 어떻게? 어머니가 안 하신다는데. 소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방법이 있어요. 어머니가 혼자 못 사시게 만들면 되죠. 뭐? 관리비 지원 끊고 방문도 안 하고. 그럼 어머니가 결국 손들 거예요. 성우는 아내를 쳐다봤다. 그녀의 얼굴에는 잔혹함이 서려 있었다. 그는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꼈지만 막을 힘이 없었다. 명절 다음 날 아침 성우는 출근도 하지 않고 집에 있었다. 소연이 밤새 잠을 못 자고 그에게 압박을 가했기 때문이다. 여보, 이대로 둘 순 없잖아요. 5억짜리 땅을 어머니 혼자 가지고 계신다고요? 그게 어머니 거니까. 당신 정말 답답하네요. 법적으로 따지면 우리한테도 권리가 있어요. 무슨 권리? 어머니 살아계신데? 성우가 피곤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생전 증여받으면 되잖아요. 세금도 덜 내고. 어머니가 안 하신다는데 어떻게 해? 설득하는 거죠. 당신이 장남이잖아요. 소연의 집요함에 성우는 한숨을 쉬었다. 그는 휴대폰을 들고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다. 성준아, 나야. 형. 성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하자. 어제 일로 정리할 게 있어. 뭘 정리한다는 거예요? 동생 집 앞 카페에서 보자. 1시간 후에. 성우가 일방적으로 통화를 끊었다. 성준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민정을 쳐다봤다. 형이 만나자네. 까지 마요. 또 어머니 얘기 꺼낼 거예요. 그래도 가봐야지. 형이니까. 성준이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다. 민정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남편을 봤다. 1시간 후 형제가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성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성준아, 어제는 미안했어. 뭐가요? 형수가 좀 심했지. 나도 알아. 알면서 왜 말리지 않으셨어요? 성준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다. 그게 형수 입장도 이해해줘. 우리도 여유가 없거든. 그게 어머니한테 그렇게 대할 이유가 돼요? 아니, 그게 아니라. 성우가 말을 멈췄다.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다시 말했다. 성준아, 솔직하게 말할게. 어머니 땅 얘기 말이야. 그만하세요, 형. 드러나봐. 그 땅 팔면 5억이잖아. 우리가 반반 나눠 가지면 각자 2억 5천씩이야. 형, 지금 진심으로 하시는 거예요? 성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형을 쳐다봤다. 나도 어쩔 수 없어. 우리 애들 대학 등록금에, 형수 사업 자금에, 집 대출금까지 돈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어머니 재산을 빼앗겠다는 거예요? 빼앗는 게 아니야. 어차피 우리한테 올 거잖아. 형. 성준이 탁자를 쳤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다. 형은 지금 어머니가 죽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야, 무슨 소리야. 그럼 뭐예요? 어차피 우리한테 올 거니까 미리 받겠다. 그게 사람이 할 말이에요? 성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형도 예전엔 안 그러셨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형이 장남이라고 어머니 모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 형은 어디 갔어요? 사람은 변하는 거야. 변해도 이렇게까지 변해요? 자기 어머니한테 손을 벌려요? 성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성준이 계속 말했다. 형, 저는 형이 부끄러워요. 금융회사 지점장이면 뭐해요? 자기 어머니한테 이러는데. 너는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지. 너는 애들도 없고 빚도 없고. 저도 어려워요. 교사 월급으로 살기 팍팍해요. 그래도 어머니한테 손 안 벌쳐요. 성준이 일어섰다. 형, 저는 형하고 더 이상 얘기 안 할래요. 어머니 재산 문제에 저 끼워 넣지 마세요. 성준아, 잠깐만. 그리고 형, 제가 어머니 곁을 지킬 거예요. 형이 뭘 하시든 상관없어요. 성준이 카페를 나갔다. 성우는 혼자 남아 머리를 감싸쥐었다. 그날 저녁 성우는 경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삼촌, 저 성우예요. 응, 무슨 일이야? 삼촌, 법적으로 여쭤볼 게 있어서요. 경호는 조카의 의도를 즉시 파악했다. 어머니 재산 얘기지? 네, 제가 장남인데 어머니 재산 관리를 제가 할 수는 없나요? 안 돼. 경호의 대답은 단호했다. 어머니가 정신이 온전하신 상태에서는 아들이 재산을 대신 관리할 수 없어. 그건 불법이야. 그럼 생전 증여는요? 그것도 어머니가 원하셔야 해. 강제로 할 수 없어. 성우는 침묵했다. 경호가 차갑게 말했다. 성우야, 삼촌이 충고 하나 할게. 어머니한테 그러지 마. 후회할 거야. 삼촌도 저희 입장은 생각 안 하시네요. 너희 입장? 탐욕이지. 입장이 뭐야? 삼촌. 사실을 말하는 거야. 너 지금 하는 짓이 어머니한테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알아? 성우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는 소파에 주저앉아 한숨을 쉬었다. 소연이 다가와 물었다. 어떻게 됐어요? 안 돼. 법적으로 방법이 없대. 그럼 어머니를 설득해야죠. 어떻게? 어머니가 안 하신다는데. 소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방법이 있어요. 어머니가 혼자 못 사시게 만들면 되죠. 뭐? 관리비 지원 끊고 방문도 안 하고. 그럼 어머니가 결국 손들 거예요. 성우는 아내를 쳐다봤다. 그녀의 얼굴에는 잔혹함이 서려 있었다. 그는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꼈지만 막을 힘이 없었다. 성우가 집으로 돌아오자 소연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어떻게 됐어요? 안 됐어. 어머니가 거부하셨어. 성우는 지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다. 소연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뭐라고요? 그럼 또 실패한 거예요? 응. 그리고 성준이랑 싸웠어. 싸웠다고요? 소연이 남편 앞에 섰다. 당신 지금 장난해요? 제가 몇 번을 말했어요. 확실하게 하라고. 나도 했어. 근데 어머니가. 어머니. 맨날 어머니 핑계만 대요. 소연이 소리쳤다. 당신이 제대로 못하니까 그렇죠. 장남이면서 집안도 못 정리하고. 여보, 좀 진정해. 진정은 무슨. 우리 애들 대학 등록금 어떻게 할 건데요? 제 사업 자금은요? 집 대출 이자는요? 소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시어머니한테 5억짜리 땅이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쪼들리고 있어요. 말이 돼요, 이게? 그게 어머니 거니까. 또 그 소리. 당신 정말 답답하네요. 소연이 가방을 집어들었다. 어디가? 시댁이요. 제가 직접 어머니한테 말하겠어요. 지금? 안 돼. 성우가 아내를 막았지만 소연은 뿌리쳤다. 나요. 당신이 못하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30분 후 소연이 정희의 집 앞에 도착했다. 성준과 민정이 아직 있었다. 소연이 초인종을 연달아 눌렀다.
누구세요? 민정이 인터폰으로 물었다. 나예요, 큰형님. 문 열어주세요. 민정이 당황해서 성준을 쳐다봤다. 성준이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정희가 일어났다. 들어오라고 해. 어머니, 괜찮아. 할 말이 있나 보지. 문이 열리고 소연이 거실로 들어왔다. 그녀는 정희를 보자마자 공격적으로 말했다. 어머니, 오늘 확실하게 정리하고 가려고요. 무슨 정리? 재산 정리요.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땅, 이 집, 통장 다요. 소연의 말에 성준이 벌떡 일어났다. 형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당신은 좀 빠져요. 이건 큰댁 문제예요. 큰댁이고 뭐고 없어요. 여기는 어머니 집이라고요. 맞아요, 어머니 집이죠.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우리 거예요. 법적으로요. 소연의 말에 거실이 얼어붙었다. 민정이 입을 막았다. 형수님, 어떻게 그런 말을. 사실이잖아요. 어차피 상속받을 거 미리 정리하자는 건데 뭐가 문제예요? 소연이 정희를 똑바로 쳐다봤다. 어머니,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어머니는 이제 우리한테 짐이에요. 뭐라고?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짐이에요. 매달 생활비 보내고 명절 때마다 와서 시간 낭비하고 집 관리비 대주고 다 우리 돈이에요. 형수님. 성준이 소리쳤지만 소연은 멈추지 않았다. 그런데 어머니는 5억짜리 땅을 숨기고 계셨잖아요. 우리를 바보 취급하신 거예요. 나는 너희한테 돈 달라고 한 적 없어. 정희가 차갑게 말했다. 그렇게 나오실 거예요? 좋아요. 그럼 이제부터 지원 끊을게요. 생활비도 병원비도 아무것도 안 줄 거예요. 소연 씨, 그리고 어머니, 우린 이제 상속권자예요. 법적으로 권리가 있어요. 어머니가 원하지 않으셔도 우리가 청구할 수 있어요. 무슨 소리야? 성년 후 견제도요. 어머니가 혼자 재산 관리 못하시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대신 관리하는 거죠. 소연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이미 알아봤어요. 어머니 나이에 혼자 사시면 충분히 가능해요. 이 나쁜. 성준이 소연에게 다가갔지만 민정이 남편을 붙잡았다. 여보, 안 돼요. 정희는 소파에 앉은 채 소연을 쳐다봤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다 했어? 뭐요? 할 말 다 했냐고. 정희가 천천히 일어났다. 좋아. 내가 짐이면 짐이지. 그런데 소연 씨, 한 가지 착각하는 게 있어. 뭔데요? 내가 만만한 사람이 아니야. 정희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나는 평생 혼자 힘으로 살아왔어. 남편 없이도 아들들 도움 없이도 살 수 있어. 그리고 내 재산은 내가 지킬 거야. 어머니가 뭘 어떻게 지켜요? 이제 나이도 있으신데. 나이가 뭐? 내 정신은 멀쩡해. 그리고 나한테는 경우가 있어. 정희가 휴대폰을 들었다. 경우한테 전화하면 돼. 변호사도 소개받을 수 있고 법적으로 너희를 막을 수도 있어. 소연의 얼굴이 굳었다. 그리고 소연 씨, 내가 성년 후 견제도 얘기했지? 나도 알아. 그건 본인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만 가능해. 나는 멀쩡해. 정희가 소연에게 다가갔다. 내가 법원에 신청해봐. 나는 정신과 검사도 받을 수 있고 변호사도 선임할 수 있어. 너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소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정희가 문을 가리켰다. 나가. 다시는 내 집에 발 들이지 마. 어머니, 나가라고. 정희의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다. 소연은 서류를 집어들고 집을 나갔다. 문이 쾅 닫혔다. 정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성준과 민정이 어머니를 부축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 이제 결정했어. 정희가 두 사람을 쳐다봤다. 내일 경호한테 연락할 거야. 그리고 유언장을 공개할 거야. 소연이 떠난 후 정희는 안방으로 들어갔다. 성준과 민정이 따라 들어가려 했지만 정희가 손을 저었다. 혼자 있고 싶어. 괜찮아. 어머니, 걱정 마. 잠깐만. 문이 닫혔다. 성준과 민정은 거실에 남아 서로를 쳐다봤다. 안방에서 정희는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봤다. 달은 여전히 밝았다. 그녀는 남편의 영정을 쳐다봤다. 여보,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됐어요. 정희의 목소리는 떨렸다. 제가 뭘 잘못 키운 걸까요? 성호가 왜 저렇게 변했을까요?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서랍을 열었다. 오래된 사진첩이 나왔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사진들이 가득했다. 이때는 참 행복했는데. 정희가 사진을 쓰다듬었다. 6살 성호가 동생 성준이를 업고 웃고 있는 사진. 그때 성호는 착한 형이었다. 형아가 지켜줄게. 어린 성호가 했던 말이 기억났다. 동생이 넘어져 울 때마다 성호는 그렇게 말하며 업어주었다. 그 아이가 어디 갔을까? 정희는 사진첩을 덮었다.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편지 봉투를 꺼냈다. 남편이 병원에서 쓴 편지였다. 여보, 미안해요. 제가 먼저 가서. 정희가 편지를 펼쳤다. 남편의 흔들리는 글씨가 보였다. 정희야, 내가 없어도 잘 살아줘. 아이들한테 너무 많이 주지 마. 내 인생도 살아야 해. 내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해. 나는 내가 늘 자랑스러웠어. 평생 고마웠어.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여보, 저는 아이들한테 너무 많이 줬나 봐요. 그래서 애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나 봐요. 그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이제는 제 인생을 살아야 할 것 같아요. 정희는 눈물을 닦고 휴대폰을 들었다. 경호의 번호를 찾았다. 하지만 전화를 걸지는 않았다. 그냥 화면만 바라봤다. 내일 하자. 오늘은 너무 지쳤어. 그녀는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평생을 아들들을 위해 살았다. 남편이 떠난 후에도 혼자 버텼다. 한과를 만들어 팔고 학비를 대고 결혼 자금을 마련해주고 모든 걸 아들들에게 쏟아부었다. 그런데 돌아온 건 뭐지? 정희는 쓴웃음을 지었다. 재산을 달라는 손길, 요양원에 보내려는 계획, 짐이라는 말. 그녀의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도 느껴졌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되는 건가? 정희는 일어나 거울을 봤다. 주름진 얼굴, 백발, 휜 손가락. 70년의 세월이 새겨진 얼굴이었다. 나도 이제 할 만큼 했어. 그녀는 자신에게 말했다. 이제는 나를 지킬 거야. 거실에서 성준과 민정이 작은 목소리로 대화하고 있었다. 여보, 어머니 괜찮으실까? 모르겠어. 너무 충격이 크셨을 거야. 형수님이 정말 너무했어. 어떻게 저런 말을 해? 민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형도 형이야. 아내를 말리지도 않고. 성준이 주먹을 쥐었다. 우리라도 어머니 잘 모셔야 해. 당연하지. 그런데 여보, 어머니가 유언장 공개한다고 하셨잖아. 그럼 형님한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성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도 궁금했다. 아버지가 어떤 유언을 남겼을까? 밤이 깊어갔다. 정희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잠이 오지 않았다. 그녀는 일어나 창가로 갔다.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다. 감나무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여보, 저 혼자서도 할 수 있을까요? 정희는 남편에게 물었다.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해야 한다는 것을. 그녀는 서랍에서 경호가 준 서류 봉투를 꺼냈다. 남편의 유언장이 들어있었다. 아직 봉투를 뜯지 않았다. 그녀는 봉투를 만지작거렸다. 내일 경호한테 전화하자. 그리고 아이들을 불러야지. 정희는 결심했다. 이제는 모든 걸 공개할 때였다. 남편의 유언도, 자신의 계획도, 그리고 자신의 마음도. 새벽 2시 정희는 여전히 잠들지 못했다. 그녀는 책상 앞에 앉아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성우에게. 그녀의 손이 떨렸다. 하지만 계속 썼다. 내가 어렸을 때는 참 착한 아이였어. 동생을 돌보고 엄마 일 도와주고 아버지 심부름도 잘했지. 그런 내가 자랑스러웠어.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 내가 이렇게 변한 게. 엄마는 내가 그립구나. 예전의 내가. 정희는 펜을 내려놓았다. 편지를 완성할 수 없었다. 너무 아팠다. 그녀는 편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리고 다시 침대에 누웠다. 내일 모든 걸 끝내자. 정희는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그녀는 밤새 천장만 바라봤다. 동이 트기 시작했다. 정희는 일어나 세수를 했다. 거울 속 자신을 봤다. 할 수 있어. 그녀는 자신에게 말했다. 나는 윤정희야. 평생 혼자 힘으로 살아온 사람이야. 정희는 옷을 갈아입고 부엌으로 갔다. 아침을 준비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오늘이 전환점이 될 것이다. 오전 10시 정희는 경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경호야, 나야. 누나, 무슨 일이세요? 오늘 우리 집으로 와줄래? 아이들한테 유언장 공개하려고. 경호는 잠시 침묵했다. 누나, 정말 하시려고요? 응. 이제 때가 됐어. 알겠습니다. 2시에 갈게요. 정희는 전화를 끊고 아들들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 오후 2시에 집으로 와라. 중요한 얘기가 있다. 성호는 문자를 보고 소연을 쳐다봤다. 어머니가 오라네. 뭐 하러요? 중요한 얘기가 있대. 소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유언장 얘기일 거예요. 가야죠. 오후 2시 가족들이 모두 모였다. 성호 부부, 성준 부부, 그리고 경호까지. 거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정희가 식탁 앞에 앉았다. 경호가 그 옆에 섰다. 다들 왔네. 앉아. 가족들이 자리에 앉았다. 소연은 팔짱을 낀 채 불편한 표로 앉아 있었다. 오늘 너희들을 부른 건 아버지 유언장을 공개하기 위해서야. 정희의 말에 성호와 소연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경호야, 설명해줘. 경호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이것은 2018년 6월에 작성된 유언장입니다. 공증을 받았고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경호가 봉투를 열었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유언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 집과 모든 부동산은 배우자인 윤정희 씨의 단독 명의로 남긴다. 성호의 얼굴이 굳었다. 둘째, 윤정희 씨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재산을 처분할 권리가 있다. 자녀들은 어머니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그게 무슨... 성호가 말하려 했지만 경호가 손을 들어 막았다. 셋째, 자녀들이 어머니를 부당하게 대하거나 재산 처분을 강요할 경우 법무사 한경호를 법적 대리인으로 하여 어머니를 고호한다. 거실이 조용해졌다. 경호가 계속 읽었다. 넷째,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재산 분배는 어머니의 유언에 따른다. 아버지인 나의 의사는 어머니를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이다. 경호가 서류를 내려놓았다. 마지막으로 아버님께서 남기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경호가 편지를 펼쳤다. 성호야, 성준아.
너희 어머니는 평생 우리 가족을 위해 희생하셨다. 나는 너희가 어머니를 잘 모실 거라고 믿는다. 하지만 만약 너희가 어머니를 힘들게 한다면 이 유언장이 어머니를 지켜줄 것이다. 너희가 효자가 되길 바란다. 아버지가. 성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성호는 고개를 숙였다. 소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이게 전부입니다. 경호가 서류를 정희에게 건넸다. 잠깐만요. 소연이 일어섰다. 이게 진짜예요? 정말 법적 효력이 있어요? 네. 공증받은 유언장입니다. 원하시면 공증 사무소에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그럼 우리는 아무 권리도 없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살아계신 동안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어머니의 유언이 우선입니다. 소연이 성호를 쳐다봤다. 성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형수님. 경호가 소연을 똑바로 쳐다봤다. 어제 어머니한테 하신 말 다 들었습니다. 성년후견제도 얘기하셨죠? 소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어머니를 괴롭히는 행위입니다. 만약 형수님이 그런 시도를 하신다면 저는 법적으로 대응할 겁니다. 무슨 권리로? 아버님의 유언장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법적 대리인이에요. 경호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그리고 이것은 어머니께서 작년에 작성하신 위임장입니다. 저에게 법적 대리권을 주셨어요. 이건 사기예요. 소연이 소리쳤다. 사기가 아닙니다. 합법적인 절차입니다. 경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그리고 형수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머니를 계속 괴롭히시면 저는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겁니다. 뭐라고요? 가정폭력방지법상 가능합니다. 정신적 학대도 폭력에 해당하거든요. 소연은 말을 잃었다. 성호가 일어났다. 삼촌,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가 너무해? 경호가 조카를 쳐다봤다. 내가 어머니한테 한 짓이 너무한 거지. 생활비 끊고 집 처분 강요하고 며느리가 와서 욕하게 내버려 두고. 저는 너 지금 후회하고 있지? 경호의 말에 성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늦었어. 어머니는 이미 결정하셨어. 경호가 정희를 쳐다봤다. 정희가 일어섰다. 성호야. 네, 어머니. 나는 이제 너를 장남으로 생각하지 않을 거야. 성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머니, 너는 내 의무를 저버렸어. 어머니를 지켜야 할 아들이 어머니를 괴롭혔어.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성준이가 장남이야. 내 재산도 성준이한테 갈 거고 제사도 성준이가 모실 거야. 어머니, 안 돼요. 성호가 무릎을 꿇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늦었어. 정희가 고개를 돌렸다. 나가줄래? 너희 부부다. 성호와 소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일어섰다. 문을 향해 걸어가는 그들의 뒷모습이 초라해 보였다. 문이 닫히고 거실에는 성준 부부와 경호만 남았다. 정희가 주저앉았다. 어머니. 성준이 어머니를 부축했다. 정희는 울지 않았다. 그저 텅 빈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다 끝났어. 정희가 중얼거렸다. 이제 정말 끝났어. 경호가 떠난 후 정희는 성준 부부와 함께 앉아 차를 마셨다. 긴 침묵이 흘렀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민정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괜찮아. 오히려 홀가분해. 정희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사실 이 순간을 위해 오래 준비했어. 경호랑 함께.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성준이 물었다. 정희는 찬장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다. 이것 봐. 정희가 파일을 펼쳤다. 각종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이건 뭐예요? 내가 지난 5년 동안 준비한 거야.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정희가 서류를 하나씩 설명했다. 이건 진명의 정리 서류. 이건 시골 땅 등기 부등본. 이건 통장 내역. 이건 경호와 작성한 위임장. 성준이 서류들을 넘겨보며 놀랐다. 어머니, 이걸 언제 다 준비하셨어요? 조금씩. 내 형이 변하기 시작할 때부터 느꼈어.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정희가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처음엔 믿고 싶지 않았어. 내 아들이 설마 했지. 근데 작년 명절 때 확신했어. 무슨 일이 있었어요? 내 형이 부동산 중개인을 데려왔었어. 집 시세를 알아보러. 민정이 입을 막았다. 그때는 아무 말 안 했어요? 안 했지. 그냥 지켜봤어. 그리고 경호한테 연락했어. 정희가 파일 맨 뒤에 서류를 꺼냈다. 이건 내가 작성한 유언장이야. 경호가 도와줬어. 어머니도 유언장을 쓰셨어요? 응. 아버지 유언장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았거든. 성준이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다. 그의 눈이 점점 커졌다. 어머니, 이건 다 읽어봐. 유언장에는 정희의 의지가 명확하게 적혀 있었다. 집은 성준에게, 시골 땅도 성준에게, 통장의 돈은 절반은 성준에게, 나머지 절반은 자선단체에 기부. 성호에게는 단 한 푼도 남기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어머니, 형한테는 아무것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겠지. 정희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성준아, 내 형은 선택했어. 어머니보다 돈을 택했어. 그럼 그 대가를 받아야지. 하지만 미안하지 않아. 나는 내 인생을 평생 애들한테 바쳤어. 이제는 내 의지대로 할 거야. 정희가 아들을 쳐다봤다. 성준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내 형한테 미안하니? 성준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형은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저는 어머니 편이에요. 고마워. 정희가 아들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성준아, 한 가지 더 준비한 게 있어. 뭔데요? 이 집 말이야. 나는 이 집을 지킬 거야. 죽을 때까지. 정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이건 생전 신탁 계약서야. 이 집을 신탁회사에 맡겼어.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이 집에서 살고, 내가 죽으면 자동으로 내 이름으로 넘어가. 그런 게 있어요? 응. 경호가 알아봐줬어. 이렇게 하면 내 형이 법적으로 손댈 수 없어. 성준은 어머니의 치밀함에 놀랐다. 어머니, 정말 다 준비하셨네요. 그래야 했어. 나를 지키려면. 정희가 미소를 지었다. 나도 이제 배웠어. 착하게만 살면 손해본다는 거. 내 것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거. 민정이 정희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살아남으려고 한 거지. 정희가 창밖을 바라봤다.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살 거야. 이 집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근데 성준아, 너는 내 인생 살아. 어머니 걱정은 하지 마. 어머니, 나는 이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돈도 있고, 집도 있고, 건강도 괜찮고. 무엇보다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있어. 정희가 며느리를 쳐다봤다. 민정아, 고마워. 내가 내 편이 되어줘서. 당연한 거예요, 어머니.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기 시작했다. 그나저나 성준아, 내 형이 연락 오면 어떻게 할 거니? 받지 않을게요. 그래야지. 당분간은 거리를 두는 게 좋겠어. 정희가 한숨을 쉬었다. 언젠가는 내 형이 깨달을까?
자기가 뭘 잃었는지 모르겠어요. 형수님이 있는 한은 힘들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네. 정희가 일어섰다. 배고프지? 저녁 먹자.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거 해 먹을 거야.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정이 일어섰다. 두 여자가 부엌으로 갔다. 성주는 홀로 남아 파일을 다시 넘겨봤다. 어머니의 치밀한 준비, 아버지의 유언장, 경호 삼촌의 도움. 모든 게 완벽했다. 형은 이미 졌다. 성주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형을 미워하면서도 동시에 안타까웠다. 어린 시절 자신을 돌봐주던 형은 어디로 갔을까? 부엌에서 정희와 민정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성주는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가 웃고 계셨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다. 이게 맞는 거겠지. 성주는 파일을 덮으며 생각했다. 어머니가 행복하시면 그게 맞는 거야. 일주일 후 성호에게서 내용 증명이 도착했다. 정희는 봉투를 뜯어 내용을 확인했다. 유류분 청구. 정희가 경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경호야, 성호가 유류분 청구를 한대. 예상했습니다. 누나, 걱정 마세요. 제가 처리할게요. 이게 뭐니? 법적으로 자식은 부모 재산의 일정 부분을 청구할 권리가 있어요. 유류분이라고 해요. 그럼 성호가 이길 수 있는 거야? 아니요. 누나는 아직 살아계시잖아요. 유류분은 사망 후에만 청구 가능해요. 정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럼 이건 뭐야? 협박이죠. 누나를 압박해서 재산을 나눠주게 만들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무시하세요. 법적으로 효력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사흘 후 또 다른 서류가 도착했다. 이번에는 법원 조정 신청서였다. 가족 간 재산 분쟁 조정. 경호가 서류를 받아보고 혀를 찼다. 형님이 끈질기네요. 법원 조정을 신청했어요. 그게 뭐야? 법원에서 중재하는 거예요. 가족끼리 합의를 보라고. 가야 하니? 안 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한번 확실하게 정리하는 게 좋겠어요. 조정 날짜가 잡혔다. 2주 후 수요일 오전 10시. 당일 아침 정희는 정장을 입었다. 성준과 민정이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정희가 거절했다. 경호랑 나만 갈 거야. 너희는 학교 가고 병원 가. 어머니,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법원 조정실에 들어서자 성호 부부가 이미 앉아 있었다. 소연은 여전히 차갑고 공격적인 표정이었다. 성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조정위원이 들어왔다. 중년 여성이었다. 윤정혜 씨 측과 윤성호 씨 측 모두 오셨네요. 앉으세요. 모두가 자리에 앉았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펼쳤다. 오늘은 가족 간 재산 문제로 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신청인 측에서 말씀해 주세요. 성호의 변호사가 일어섰다. 저희 의뢰인은 어머니의 재산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합니다. 특히 시골 땅과 주택에 대해 생전 증여를 요구합니다. 근거가 뭔가요? 조정위원이 물었다. 의뢰인은 장남으로서 오랫동안 어머니를 부양해왔습니다. 매달 생활비를 지원했고, 잠깐요. 경호가 끼어들었다. 생활비 지원은 2달 전에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그건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 지원이었습니다. 그래도 오랜 기간 지원한 건 사실입니다. 지원 총액이 얼마죠? 경호가 서류를 펼쳤다. 5년간 총 6천만 원입니다. 월 100만 원씩 계산하면 그렇습니다. 그 정도면 상당한 금액 아닌가요? 조정위원이 물었다. 윤정혜 씨께서는 두 아들을 대학까지 보내셨고 각각 결혼 자금으로 5천만 원씩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호 씨가 집을 살 때 2억 원을 지원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조정위원이 놀랐다. 총 3억 원을 성호 씨에게 지원하셨습니다. 6천만 원과는 비교가 안 되죠. 성호의 변호사가 당황했다. 그건 부모로서 당연한 거라면 성호 씨의 생활비 지원도 당연한 게 아닐까요? 오히려 윤정혜 씨가 더 많이 주셨는데 왜 성호 씨만 권리를 주장하죠? 경호의 논리에 상대 변호사가 말문이 막혔다. 조정위원이 정의를 쳐다봤다. 윤정혜 씨, 직접 말씀해 보시겠어요? 정의가 일어섰다. 저는 평생 아들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도 혼자 힘으로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정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그런데 제 큰아들은 제 집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생활비를 끊어서 압박했고 며느리는 저를 짐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성호가 일어섰다. 조용히 하세요. 조정위원이 제지했다. 저는 더 이상 큰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생각이 없습니다. 제 남편의 유언장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 재산은 제가 결정합니다. 정의가 성호를 쳐다봤다. 성호야, 너는 선택했어. 어머니보다 돈을 택했어. 그럼 그 대가를 받아야지. 어머니,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이제 정의의 말에 조정실이 조용해졌다. 성호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조정위원이 한숨을 쉬었다. 윤성호 씨, 어머님 말씀 들으셨죠? 조정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성호의 변호사가 일어섰다. 그럼 소송으로 가겠습니다. 가세요. 경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이길 수 없을 겁니다. 어머님은 정신이 온전하시고 유언장도 명확하고 법적 근거도 충분합니다. 조정은 결렬됐다. 성호 부부가 먼저 나갔다. 정희는 자리에 앉은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누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이제 정말 끝났구나. 정희가 일어섰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녀는 꿋꿋이 걸었다. 법원을 나오는데 성호가 기다리고 있었다. 혼자였다. 소연은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 뭐야? 죄송합니다. 성호가 고개를 숙였다.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이제 알았니? 네. 늦었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성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정희는 고개를 돌렸다. 늦었어. 가자, 경호야. 정희가 걸어갔다. 성호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정희는 돌아보지 않았다. 법원 조정이 결렬된 지 한 달이 지났다. 성호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아마도 변호사가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을 것이다. 정희는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화단을 가꾸고 산책을 나갔다. 성주는 주말마다 찾아왔고 민정은 주중에도 종종 들렀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정희는 성준 부부와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다. 햇살이 따뜻했다. 어머니, 요즘 얼굴이 좋아지셨어요. 민정이 말했다. 그래, 마음이 편해서 그런가 봐. 형한테서는 연락 없으세요? 성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없어. 그게 나을 것 같아. 정희가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성준아, 사실 오늘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서 불렀어. 무슨 말씀이세요? 나 결정한 게 있어. 정희가 서류를 꺼냈다. 이 집이랑 땅 다 내 이름으로 넘기기로 했어. 어머니, 아직 그러실 필요 없어요. 아니야. 지금 하는 게 맞아. 내가 나중에 정신이 흐려지거나 아프면 복잡해질 수 있어. 정희가 서류를 펼쳤다. 경호랑 의논해서 생전 증여로 진행하기로 했어. 세금 문제도 다 알아봤어. 어머니, 그리고 통장에 있는 돈 중 절반은 자선단체에 기부할 거야. 네.
성준이 놀라 어머니를 쳐다봤다. 왜요? 그 돈은 어머니 노후 자금인데. 충분해. 나머지 절반만 있어도 나는 충분히 살아. 그리고 나는 평생 받기만 했어. 이제는 좀 나눠주고 싶어. 정희가 미소를 지었다. 어려운 사람들 도울 수 있잖아. 한과 장인으로 번 돈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그것도 의미 있는 일 아니겠니? 민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정희가 창밖을 바라봤다. 나는 이제 자유야. 아무한테도 휘둘리지 않아.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해. 어머니, 그런데 형은요? 형한테는 정말 아무것도 안 주실 거예요? 성준이 물었다. 정희는 잠시 침묵했다. 성준아, 내 형은 선택했어. 나는 그 선택의 결과를 존중하는 거야. 하지만 형도 어머니 아들인데, 아들이라고 다 똑같이 대해줄 필요는 없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가 중요하지. 정희가 아들을 쳐다봤다. 너는 나를 지켜줬어. 힘들 때 곁에 있어줬어. 민정이도 나를 위해 울어줬어. 그런데 내 형은 나를 버렸어. 돈을 택했어. 어머니, 나는 후회하지 않아. 이게 공평한 거야. 정희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리고 성준아, 너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아. 이 집 받았다고 내 형한테 미안해하지 마. 너는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 성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더 이상 형을 위해 변명하지 않았다. 그나저나 어머니,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민정이 물었다. 계획?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지. 건강 챙기고 친구들 만나고 여행도 좀 다니고. 여행이요? 응. 나 평생 여행 한 번 제대로 못 가봤어. 이제는 좀 다녀볼까 해. 정희가 웃었다. 경주도 가보고 싶고 제주도도 가보고 싶고 혼자서도 갈 수 있어. 어머니 혼자 가시면 위험하지 않아요? 괜찮아. 요즘 시니어 여행 프로그램 많더라. 그거 알아보고 있어. 정희의 눈빛이 반짝였다. 7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리고 한과도 다시 만들어 볼까 해. 어머니, 손이 아프신데 괜찮으세요? 조금씩 하면 돼. 팔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취미로. 옛날 생각도 나고. 정희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다. 이 손으로 평생 한과를 만들었어. 너희 아버지랑 처음 만났을 때도 내가 만든 한과를 드셨지. 정말요? 응. 그때 내 아버지가 그랬어. 이렇게 맛있는 한과는 처음이다. 만든 사람 손이 참 따뜻하겠다고. 정희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 말이 좋아서 결혼했어. 내 손을 따뜻하다고 말해준 사람은 내 아버지가 처음이었거든.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옛날 얘기를 나눴다. 햇살은 따뜻했고 바람은 부드러웠다. 저녁이 되어 성준 부부가 돌아가고 정희는 홀로 남았다. 그녀는 안방으로 들어가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았다. 여보, 우리 잘 해냈죠? 정희가 영정을 쓰다듬었다. 당신이 남긴 유언장 덕분에 나를 지킬 수 있었어요. 고마워요.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 성호 얘기는 너무 아파요.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요? 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 거예요. 당신도 그러길 바라셨잖아요. 정희는 영정에 절을 올렸다. 그리고 일어나 창가로 갔다. 달이 떠오르고 있었다. 보름달이었다. 이제 시작이야. 정희가 혼잣말을 했다. 나의 새로운 인생. 그녀는 달빛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가슴이 뚫렸다.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였다. 1년이 지났다. 다시 추석이 돌아왔다. 정희는 새벽에 일어나 마당을 쓸었다. 올해는 차례상을 준비하지 않았다. 성준이 자기 집에서 준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어머니,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제가 다 준비할게요. 성준의 제안에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내려놓을 때가 됐다. 오전 10시 정희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집을 나섰다. 택시를 타고 성준의 집으로 향했다. 도착하자 민정이 반갑게 맞이했다. 어머니, 오셨어요. 응. 준비 많이 했니? 네,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거 다 만들었어요. 거실에는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차례상이 차려져 있었다. 남편의 영정이 중앙에 놓여 있었다. 잘했네. 정희가 미소를 지었다. 세 사람이 함께 절을 올렸다. 간소했지만 따뜻한 차례였다. 식사를 하던 중 초인종이 울렸다. 성준이 나가보더니 당황한 표로 돌아왔다. 어머니, 형이 왔어요. 뭐? 정희가 일어섰다. 현관으로 나가자 성호가 혼자 서 있었다. 1년 만에 보는 아들은 많이 수척해져 있었다. 어머니, 왜 왔니?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명절인데. 성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소연 씨는 이혼했습니다. 정희가 놀라 아들을 쳐다봤다. 뭐라고? 3달 전에 이혼했어요. 형수님이 먼저 요구했어요. 성준이 설명했다.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들어와. 정희가 문을 열었다. 성호가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거실에서 민정이 차를 내왔다. 형. 성준아. 형제가 어색하게 인사를 나눴다. 정희가 소파에 앉으며 물었다. 왜 이혼했니? 형수님이 제가 재산 소송에서 진 걸 못 견뎌 했어요. 결국 갈라서자고 했습니다. 성호가 고개를 숙였다. 제가 모든 걸 잃었습니다. 집도 반 넘기고 아이들도 형수님이 데려갔고. 그래서 여기 온 거니? 정희의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지만 따뜻하지도 않았다. 아닙니다. 재산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성호가 정희를 똑바로 쳐다봤다. 사과하러 왔습니다. 1년 동안 생각했어요.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지금 알았니? 네. 늦었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성호가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저는 제가 가장 소중한 걸 잃었습니다. 어머니를요. 정희는 아들을 내려다봤다. 1년 전 같았으면 마음이 흔들렸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성호야, 일어나. 어머니. 일어나서 앉아. 성호가 일어나 소파에 앉았다. 정희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다.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없어. 어머니. 아직은. 시간이 필요해. 정희가 아들을 쳐다봤다. 너는 나를 너무 깊이 상처 입혔어. 그 상처가 아물려면 시간이 필요해. 얼마나 기다리면 될까요? 모르겠어. 어쩌면 평생일 수도 있어. 정희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하지만 성호야, 나는 내가 변하길 바라. 진짜로. 저는 변했습니다. 1년으로는 부족해. 살아가는 모습으로 보여줘. 정희가 일어섰다. 그리고 성호야, 재산은 기대하지 마. 이미 다 정리했어. 알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정말? 네. 이제는 돈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잃은 게 뭔지 알았으니까요. 성호가 눈물을 흘렸다. 정희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밥은 먹고 가. 감사합니다. 네 사람이 함께 식사를 했다. 어색했지만 예전만큼 차갑지는 않았다. 성호는 조용히 밥을 먹으며 가끔 어머니를 쳐다봤다. 식사 후 성호가 일어섰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어디서 사니? 고시원이요. 작지만 괜찮습니다. 일은 다른 회사로 옮겼어요. 평사원이지만 괜찮습니다. 성호가 문을 향해 걸어갔다. 정희가 불렀다. 성호야. 네, 어머니. 명절 때 연락해. 차례는 함께 지내야지. 성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요? 응. 하지만 아직 아들로는 못 봐. 그냥 가족으로. 감사합니다, 어머니. 성호가 떠나고 정희는 창가에 섰다. 저녁 해가 지고 있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성준이 다가왔다. 응, 괜찮아. 이게 맞는 것 같아. 형을 용서하실 거예요? 모르겠어. 하지만 완전히 끊을 수는 없더라. 그래도 내 아들이니까. 정희가 아들을 쳐다봤다. 하지만 성준아, 달라진 건 없어. 너는 내 장남이고 모든 건 내게 갈 거야. 알아요, 어머니. 밤이 되어 정희는 집으로 돌아왔다. 텅 빈 집이었지만 외롭지 않았다. 그녀는 마당으로 나가 하늘을 올려다봤다. 보름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다. 여보, 잘 봤죠? 정희가 하늘을 향해 말했다. 우리 아들이 조금은 철이 든 것 같아요. 늦었지만 바람이 불었다. 감나무 잎이 바스락거렸다. 나는 이제 괜찮아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 정희는 집 안으로 들어가 불을 켰다. 집이 환해졌다. 그녀는 부엌으로 가서 밤차를 끓였다. 혼자 마시는 차였지만 맛있었다. 창밖으로 달빛이 쏟아졌다. 정희는 달빛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70년을 살아오며 처음으로 느끼는 완전한 자유였다. 이제 시작이야. 정희가 중얼거렸다. 나의 인생. 그녀는 차를 마시며 내일을 생각했다. 여행 계획도 세우고 한과도 만들어보고 친구들도 만나고 하고 싶은 게 많았다. 달빛 아래 정희는 홀로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외롭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자유가 있었고 존엄이 있었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